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각하 주장도 있고 기각 주장도 있고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각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대목에서 가장 큰 고심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있을까? 오늘 백분 토론은 특집으로 편성돼 탄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쟁점들이 워낙 많은데 오늘 경우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측에서 각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 자체를 진행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그 탄핵에는 그 소추 사실이 실질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선거법에 위반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이건 탄핵 사유다 이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시 노 대통령께서 그 사실을 다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측근 비리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쟁점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의결로 좋겠는데 지금은 13가지의 쟁점이 나열돼 있고 쟁점마다 다 대통령께서 지금 다투고 계신데 이 13번의 그러면 소추 의결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되는데 13번의 소추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 즉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국회에서 이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렇게 부적법하게 의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소추 심판에서 와서 보면은 부적법해서 각하사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각하의 주요 원인은 국회법 130조 이하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할 때부터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하고 거기에 증거를 붙여야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것이 이제 뭐냐면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의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공소장도 우리 법조계에서는 그것이 검사의 검사의 심증을 반영하는 거고 검사의 의견이 축약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객관적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객관적 증거라고 본다면 국정조사도 필요 없고 뭐 또 법원의 뭐 판결도 필요 없고 헌법재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증거 없이 의결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약간 좀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또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김경진 의원. 예, 일단 저 토론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탄핵소추위원은 아닙니다. 잠깐 요건 좀 정정해드리고. 손 변호사 보셨잖아요. 법정에서.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안 갔어요. 이제 그건 일단 정정해드리고. 예. 두 번째, 일단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각각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제시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국회의 자율권입니다. 각각의 사유별로 의결할 수 있지만 통으로 의결을 하고 탄핵소추의 이유를 이렇게 설시하는데
그 해당 탄핵소추인단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국회의 내부적인 자율권이다. 그래서 그 자율권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전혀 뭐 부적법, 적법, 부적법을 논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의혹 보도만 증거 자료를 붙였기 때문에 의결이 부적법하다. 그것 역시 국회의 자율권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소추에 관련된 증거, 검찰의 공소장,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 재판이지 형사사건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흥 사건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첨부되면 되고 탄핵소추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우리 소추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 신청해서 9명이 지금 이제 국회 측 증인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서 도합 26명이죠, 증인. 네, 26명의 증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 일련의 과정, 재판을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제시되는 증거 자체도 충분하게 입증을 위한 증거다. 그래서 의결할 때 당시에 증거가 100% 완비될 필요는 없다. 그 주장은 이 대통령 측 대리인의 일방적인 증거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법사위의 회부를 안 거쳤기 때문에 각하사유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면. 법사위 회부 역시 국회법에 보면 임의적인 회부 사유지 반드시 필수적인 회부 사유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장 모두가 어거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건 탄핵소추는 합법적인 절차와 의결을 통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법무부에서 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하에 관한 주장들은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말씀하셨고요. 네. 자, 다음 최진영 변호사. 네, 제가 제 반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국회의 자율권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그와 같은 의결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고 그 근거가 이른바 국회 자율권이다 이렇게 근거를 했는 것을 근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과연 국회 자율권이냐 했을 때에 아시다시피 자율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재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재량이 일탈 남용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13개 사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아시다시피 야권 내에서도 그때 그 세월호 7시간 사유를 넣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예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작년 12월 2일과 그 9일 그때 탄핵소추 절차를 거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에 굉장히 부합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의결하면서 그냥 스르륵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나눠봤을 때는 분명히 한 개 하나 탄핵소추를 나눴을 때에는 분명히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섞어찌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결국 그것은 재량권이 일탈 남용된 범위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탄핵소추 의결의 결과는 뭐죠? 대통령의 직권 권한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에 가기 전에 소추됨으로써 정지돼 버렸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매우 소추 절차는 중요하고 이른바 반탄핵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반탄핵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사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법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떤 내부적인 현재 이 국회 내에서의 조사 없이 그냥 어떤 검찰에서의 조사에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21개 뒤에 제가 기억하기에 그 증거를 했습니다만 21개 증거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소장과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헌재 결정만 놓고 그 나머지 전부는 관련된 그 기사들만 넣어서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증거를 그렇게 첨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탄핵소추 의결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내부적 조사조차 없이 그와 같은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적법 절차 위반 내지는 공정성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각하사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은 국회에서 13개 탄핵소추안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표결에 붙여졌을 경우는 그 찬성표, 반대표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탄핵소추안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 예. 우리 헌법이 왜 탄핵소추 절차를 국회에서의 가결 절차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절차로 나눠놨을까요? 이거는 저는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재판기관에서 진행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 변호사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탄핵소추안 가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까? 재적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자, 비결한 예로 김평호 변호사께서도 아마 미국 법을 예로 드시면서 미국에서의 탄핵소추안 같은 걸 말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국은 상원에서 출석 3분의 2로 탄핵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습니다. 하원에서 결의해서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출석 3분의 2입니다. 우리는 일단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데만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9분 중에서 6명이 무려 찬성을 해야만 이게 인용이 되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증거를 첨부할 수가 있나요? 공소장 이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국회의원 수사권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결단입니다. 국회에 어떻게 그 이상의 수사를 오래 합니까? 결정적으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중이지만 현직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국회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한두 가지 것만 더 보완을 하면 자, 이게 하나하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가령 우리가 법률 개정안 또는 법률 제정안을 의결할 때 법 조항별로 의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헌법 개정안, 헌법 제정안을 의결할 때 조항 하나하나별로 의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때 특정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의결할 때 그럼 하나하나의 사유별로 각각으로 의결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유를 다 모아서 심리를 한 다음에 통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통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통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통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유별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정말로 억지를 위한 억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서 조사를 안 했다. 이 탄핵소추 의결하기 직전 전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쭉 해서 왔습니다. 청문회 시작할 때 청문회 중간 과정 계속해서 대통령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저희가 의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김경진 의원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시죠. 이 자율권, 국회의 자율권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시는데요. 이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자율권인데 헌법재판소의 그럼 기존 판례가 어떤 거냐 잘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아무거나 다 국회에서 의견을 하면 다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동물국회라고 명명되어진 그 18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통과할 때 막 자의를 막 묶어가지고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잖아요. 그럼 막 힘으로 하고 이런 거라든가 막 최루탄을 막 터트려가지고 막 그 심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의사 진행이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건 이제 국회의 자율에 놔두자. 이게 사법심사에 예외되는 자율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상당히 예외적인 걸 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심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통치행위 이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의 이 법률의 이 대체적인 이 법률학계의 대체적인 경향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작용이 전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선진화된 사법 이 국가를 지향하지 뭐 대통령의 대권행위라 그래서 사법심사에서 제외, 국회 의결이라서 사법심사에 제외 이런 지금 추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그 판시된 국회 자율권 이걸 무기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지금 얘기다 이거죠. 자, 지금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 그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진행 과정을 형사재판이라고 꼭 유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형사재판이라면 모든 혐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사가 적법한 증거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 하나하나 다 정해서 해야겠죠. 국회가 가결한 것은 파면하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게 주제였던 거고요. 여기 다 이제 변호사들이 공교롭게 앉아있긴 하지만 변호사들이 재판을 청구할 때 우리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치면 뭐 1,000만 원을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각각의 이유를 다 붙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타부타를 따지는 거는 법원에 가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차가 다른 거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13개를 다 하나 따로따로 안 했을 때 그러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리를 해봤을 때 13개 중에서 2개는 되고 10개는 안 된다. 그럼 탄핵을 인용 안 해야 할까요? 얘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발언 우선 최진영 변호사 제가 하고 짧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국회 자율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논리는 기본적으로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얘기했는 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는데요. 결국 그 손 변호사님 말씀과 저는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판례란 건 뭐죠? 판례란 것은 여러 가지 그 수십 개의 어떤 그 사건이 축적되고 그 가운데에 엑기스가 추려서 하나하나의 어떤 판결이 쌓여서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2004년에 탄핵이 있었던 것은 단 한 차례 있었던 선례인 것입니다. 물론 참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성경책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헌법인 양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어떤 그 자율권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얘기 그대로 논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그때 헌법재판관님들하고 지금 재판관님들은 다른 분이고 사회가 그만큼 10여 년 지난 사이에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그러면 재판이 넘어왔는데 그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유효적법하게 됩니까? 아니죠. 결국 그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소 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법원 같은 경우에도 공소권 없습니다. 공소권 기각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취지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 절차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 이와 같은 탄핵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그 유리한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각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뤄야 될 쟁점이 워낙 많아서요. 자, 핵심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순실에게 국정 개입을 하게 했는가, 그리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겼는가라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선 선범규 변호사부터 하시죠. 그 소추위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농단, 타인에 의한 어떤 농단이다 이렇게 그걸 이제 쭉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국민 주권주의 위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국민 주권주의와 같은 이런 헌법의 추상적인 대원칙 이거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국민 주권주의라는 대원칙을 구체적으로 그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대원칙이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지금 결국 말하자면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이 기본권으로 나타나는 게 공모 담임권이라든지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가 되다든지 아니면 국민주권주의라는 대원칙을 구체화해가지고 어떤 개별 법률이 나왔는데 그 법률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 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주권이 아니고 내가 임금이다. 내가 왕이다. 왕의 주권이다. 이제부터는 왕정이다라든가 아니면 뭐 군대에게 주권이 있다. 해가지고 군대가 무슨 친위 쿠데타를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국민 주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헌법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자적 지위에서 이건 국민 주권 위배한 대통령은 파면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누가 최순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게 저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2012년도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보니까 세상에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엊그제 장시호 씨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최순실 씨가 새벽 2시, 3시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서류를 머리 싸매고 보는데 그 옆에서 지켜봤더니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푸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 태블릿 PC에서 보면 청와대하고 최순실 씨 간에 여러 국정에 관한 서류들이 오고 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부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태블릿 PC가 JTBC에 의해서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특검이 두 번째 태블릿 PC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태블릿 PC를 보니까 이게 장시우 씨 말한 대로 이게 L자 패턴이어서 우리 이모가 L자 패턴을 사용해서 풀더라고 해서 L자를 풀어보니까 이게 2015년도 7월, 8월 이쯤 개통을 했는데 그 7, 8, 9월 이때도 청와대 문건들이 와가지고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씨 얘기고 그 태블릿 PC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내용이고 저희 국정조사 할 때 차은택 씨가 저희한테 와서 최순실 씨를 만난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최순실 씨가 장관감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문체부 장관, 문체수석을, 교육문화수석을 추천을 했더니 세상에 그 사람들 그대로 장관 되고 수석이 되더라. 그 다음에 차은택 씨에게 무슨 문화 관련해서 이게 무슨 기획안을 하나, 사업 기획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해서 차은택 씨가 만들어 줬더니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걸 그대로 잊고 있더라. 그 다음에 미얀마 대사, 최순실 씨 미얀마 대사 본인이 지금 잠깐만 조금만 얘기를 더 드릴게요. 들어주셔요. 중요한 문제니까. 미얀마 대사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해서 삼성전기에 있던 사람, 삼성전기 유럽 본부장에 있던 사람이 미얀마 대사가 됐더라. 그다음에 하나금융본부장 최순실 씨가 추천하니까 본부장이 되더라. 이런 일련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자,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냐 최순실이냐. 우리는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으로 뽑았는데 실제 배후의 대통령은 최순실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헌법에서 도대체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실제 실권자는 최순실이더라. 이것처럼 분명한 헌법 위반 사항이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분명한 탄핵 사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반론을 듣고 싶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헌법과 그 법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 케이스에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탄핵을 하느냐에 대해서 그 얘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경우에 탄핵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84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잘 아시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탄핵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법 87년 체제의 근본적인 결단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내란이라든가 외환과 같은 정말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듯한 그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외에는 탄핵 소추를 안 당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된 것이고 그 정도 외에는 결국 나중에 재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형사적인 것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87년 헌법체제의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최순실이 일을 하지 하는데 최순실 일을 했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공소장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도 얘기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국정에 뭐 그때는 1%도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0.1%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캐비넷이네 뭐니 해서 내부적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자문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것에 이른바 뭐 통치행위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국회 소추단 측에서 얘기했는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회의 통치행위, 국회의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재량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대통령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의견을 물었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형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이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 이게 형법적으로 소추도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탄핵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87년 헌법체제에 있었는 탄핵 사유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네, 내란이나 외환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형사재판과 관련된 어떤 범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파면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근데 김경진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국정의 1% 아니라 0.1%라고 할지라도 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태블릿 PC에 드러나는 자료들만 해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날마다 나갔거든요.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문서화된 부분도 내보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 사람이 보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자료들이 들어갔고 조언을 들은 게 일부라고 할지라도 진짜 좋습니다. 0.1%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민은 그런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한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임된 권력 내에서 하는 것이 재량행위인 것이 위임되지 않은 권력을 하는 것은 신의를 어긴 겁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요? 저는 법의 대원칙은요. 민사에서도 그렇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신의입니다.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문서가 언제까지 유출된 거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점차 줄었다라고 하는데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이 뭐 100이 나가다가 90이 나갔다는 얘기냐 50이 나갔다는 얘기냐 아니면 언제까지 나갔다는 것이냐. 대리인단에서 여기 이제 손범규 변호사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도 못 하셨어요. 자, 먼저 손범규 변호사 하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양 변호사님께서 형사 재판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자 말자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면 물론이고 형사 재판보다도 더 엄중한 재판이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심제로 끝나거든요. 단심제로 끝나고 이 단심제로 끝나는 재판은 대통령 선거 무효나 대통령 당선 무효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무효나 국회의원 당선 무효 이런 사건하고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하고 이게 단심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로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권을 내놔야 돼요. 이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증명과 더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그 87년 헌법 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87년 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을 계속했고 그리고 헌법 파괴적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헌법의 입법자인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 파괴적 행동으로 나올 때 헌법 수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파괴적으로 어떤 철권 통치라든가 독재라든가 무한 장기 집권을 할 때는 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탄핵을 함으로써 바로 이 헌법 파괴자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버리고 그 헌법 파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탄핵을 만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나 되고 그래서 이 명확한 헌법 원칙 위반, 헌법에 대한 도전, 여기로부터 헌법을 수호하자는 의미에서 87년 헌법이 이런 탄핵 제도를 만든 것이지 무슨 구급 공무원 무슨 징계하듯이 대통령이 뭐 문제 있다고 불러가지고 제대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대강 언론 보도 몇 개 붙이고 검사의 의견서 붙여가지고 그냥 결의하고 그리고 이거 좀 불안하니까 증거 좀 더 만들자 해가지고 특검 빨리 증거 수집해라. 이런 식으로 선탄핵 후 증거 수집 이렇게 경솔한 절차를 하라고 87년 헌법이 탄핵 제도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자, 우선 아까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형사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특검 넘어오기 전에 검찰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또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 최순실이 이 대통령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또 국정조사 때 행정부 공무원들 오라 그래서 보고도 하고 냉철하게 추궁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면 그거는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국회가 조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 배후에 숨어 있는 누군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상권 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고 헌법의 감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헌법 파괴적 행위고 국민 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뽑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해야지 최순실 씨가 일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그냥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20차 최후 변론 때 이중환 변호사님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치 모든 것을 최순실 씨가 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설령 최순실 씨가 제안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인사를 설령 추천을 만약에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해서 그냥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인사 검증 절차 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도 거치고 관련되는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리고 한 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 3명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윤리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을 절차를 거친 거예요. 결국은 추천 절차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 앞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상향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이 프로시저 내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선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최순실 할아버지 내지 증조 할아버지가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추천받은 이후의 절차에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은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글쎄요. 아까 이제 구급 공무원의 예를 들으셨는데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구급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것과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는 게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저는 대통령의 법을 위반하는 게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 결정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개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으면 우리가 봐도 누가 수긍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됐었고 아까 들었던 미얀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이 기업인이 갑자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는데 그 사람이 대사에 앉은 자리가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물론 이건 사실관계 확정을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미얀마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 있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절차를 놔두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누구 주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친 캐비넷이라면 키친 캐비넷도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키친 캐비넷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선이 아니라 그거는 공개된 대통령의 자문그룹입니다. 공개된 대통령의 자문그룹이란 것과 아무도 몰랐던 최순실이라는 사람과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는 이 정도면 시청자들이 양측의 의견을 자세히 다 경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자, 손 변호사님,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이 미르 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여기에 운영에 관여했다. 이제 공동 지갑론, 경제 공동체론 하더니 이제는 재단 공동 운영론까지 나갔어요. 참 희한한 이론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재단을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제가 보니까 2014년 1월 통과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이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전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돈을 뜯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따라서 그래서 17개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788억 원을 출연을 했죠. 그래가지고 2개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출연한 그 법인들은 사회공헌 인증을 받았어요. 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따라서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그 재단의 주인으로 정정당당하게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이 위헌하고 위법한 행동을 해서 탄핵돼야 된다고 이래요. 그런데 작년 말에 국회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그거는 이 기업으로 하여금 1년에 1,000억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조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는 이 각 기업에서 이게 기업의 사유재산권 침해고 기업에 너무 이거 강요하는 거다. 아무리 법이지만 국회가 너무 이러면 기업이 쪼들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위헌이라고 그러고 누가 탄핵하자 그럽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이건 근데 둘 다 똑같이 법적 근거가 있었고 하나는 1조고 하나는 78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이걸 조성한 거가 권한 남용이고 탄핵돼야 될 거라면은 그럼 국회가 1조 조성하기로 한 건 이건 뭐 기업 목조록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이 한쪽 면에서 이렇게 보면 트집 잡지 않을 일이 없어요. 이 만사가 세상 만사가. 자, 김경진 의원. 일단 박병원 경총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승철 전경련 전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 금액 모금, 심지어는 금액까지도 정확히 찝어가지고 내려왔다 결정이 돼서 이런 얘기고 이승철 전무는 최근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작년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위증하라고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지시까지 내려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네들도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이 하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이제 국회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자기네들 내부 검증을 해보니까 롯데 같은 데는 한 70억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롯데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내일 모레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부랴부랴 돈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받았던 돈을 롯데에 부랴부랴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발표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사람들 임명하는 거, 채용하는 거, 보직 이 모든 것이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했다. 이 재단을 운영하는 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이라고 하는 외피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뇌물이고 어쨌든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안종범 또 기타 공무원들 정경련을 통해서 강제 모금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특검 발표문을 인용을 하면서 근거를 드셨는데,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출신하시고 변호사 하시면서 무죄 많이 받으셨죠. 제가 분명히 능력 있는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무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제가 1년에 몇 건씩은 무죄를 받습니다. 결국 특검의 그 공소장 내지 발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마치 그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전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 사유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님들이 보고 있는 탄핵 소추 사유가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1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던 이영렬 특별수사반에 있던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컷앤페이스트해서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이 직권남용, 뇌물, 이와 같은 것을 엄청난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놨는데 지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게 하니까 이것을 강일원 주심이 좀 바꿔라라고 하면서 네 가지 헌법 위반, 한 가지 그 법률 위반으로 한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봤더니만 지난번 20차 최후 그 변론 때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님이 17가지 그 탄핵 소추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다 권한남용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공무담임권 권한남용, 포스코의 펜싱팀 창설하도록 해서 권한남용,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 제공하도록 하는 권한남용. 권한남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권한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의 의지대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르는 것이 권한남용일 수도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권한남용이라는 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명확하게 형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추상적인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탄핵이 계속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촛불이 일어나고 한다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최초의 그 어떤 소추 사유와 지금이 변동되면서 대부분 권한남용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과연 탄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남용이 벌어져서 권한남용을 해서 벌인 일이 뭔가를 중요시 봐야겠죠. 지금 이제 미래와 K스포츠 재단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래와 K스포츠 재단과 그때 국회에서 만든 농어촌 재단과는 엄격하게 다르죠.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재단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임원은 누가 할 것이며 사무실은 누가 할 것이며 어느 기업부터 얼마까지 돈을 받아라까지 대통령이 정해줬고 그리고 문제는 그 재단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상당 부분 밝혀진 것이 최순실 씨가 쌍둥이 회사를 만들었고 사실상 두 회사 재단도 그렇고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회사도 그렇고 다 지배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진 힘을 동원했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권한남용 과정에서 아까 이제 손봉규 변호사께서도 그 기업들 세제 특혜까지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누가 메워야 됩니까? 그럼 기업이 내야 되는 세금은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권한남용 과정에서 인사권이 남용되면 이건 다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냈던 돈들 원래 문체부에서 이거는 부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사업으로 썼던 것들이었는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건너가면서 결국 조카 장시호 씨가 개인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계기를 줬습니다. 횡령하고 사기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아까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부분들 계속 권한남용이라는 표현만 쓰시는데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이 더 엄중해야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처럼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손봉규 변호사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승철 부회장 그분의 그 증언을 상당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은 말 바꾸기에 전형을 보여줄 정도로 말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많이 바뀐 말 중에 그 대통령의 불리한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이 돼가지고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 이승철 전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분의 증언을 탄핵하는 분이 바로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증언에 따르면은 요거는 이제 언론에 안 나오는데 이 이승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그 대통령의 이 뭐 정책이다, 뭐 따라야 된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 앞장서가지고 모금을 아주 하면서 뭐 보고를 막 하고 문자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뭐 전국구 국회의원에도 하나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추파를 던져가면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언론에서 막 의혹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이러하게 해결합시다. 해결 방안까지도 가지고 왔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탄핵이 되고 나니까 변해가지고 정권이 야당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니 안종범 나를 끌어들이면서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위증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걸고 넘으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 뭐 저런 사람이 다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이런 증언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의 행위, 뭐 고영태의 행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처벌도 안 하고 자꾸 대통령한테 자꾸 연결하는 거 이런 행위들이 자꾸 반복되고 대통령하고의 그런 논란 뭐 이게 맞나 틀리나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한 헌법 수호적 견지에서 탄핵을 우리가 하질 않고 정권을 빼앗기 위한 탄핵,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탄핵, 이러한 그 별난 수준의 탄핵을 이렇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헌법 파괴적 행위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숭고한 탄핵이 87년 헌법의 체제에 맞는 그런 탄핵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죽했으면 국회에 새누리당이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봐주고 싶어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이건 범죄 행위의 주모자가 명백한데
이거를 감싸는 당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바른정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최순실 씨가 돈 버는 이권 확보에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활용이 됐다. 대통령이 이재용 씨 만나가지고 저쪽에 정유라 승마 좀 챙겨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재용 씨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는 문영표라든지 안종범 씨 만나서 삼성 승계구도 잘 좀 해라.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의결권 행사할 때 잘 좀 해라.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 처분 1,000만 주 할 거냐 500만 그거 좀 신경 써라. 이렇게 최순실 씨 얘기하면 대통령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실 씨가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도구로 활용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이 본인 눈밖에 나면 CJ 이미경 회장 같은 경우 그 송경식 부회장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아니 좀 조원동 수석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진용 씨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 이게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우승 못하고 준우승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감사하라고 하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감사해보고 나서 이거 문제 없는데 오히려 저기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실력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건 나쁜 사람들이니까 해치우라고 지금 그렇게 유진용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권한남용의 사례들 그다음에 그 권한남용의 사례를 헌법재판소 재판정이나 검찰이나 특검에서 증언한 증인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탄핵이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탄핵 재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 대목에서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말씀 해보시죠. 뭐. 짧게 좀 해주시겠어요? 마치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여당이 분열됐다. 오죽했으면 여당이 분열됐겠냐 하시면서 여당의 분열을 대통령의 잘못을 증명하는 현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너무 쉽게 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앞날만을 생각했던 이 신이 없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런 새누리당의 분열이 초래된 것이고 그거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 대통령의 잘못을 증명하는 현상이 전혀 아니고 정치적 신의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네, 자, 손 변호사님의 정치관을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어제 특검에서 뇌물수수 관계다 이렇게 규정 짓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아까 먼저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짚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의 주모자가 명백했다. 그리고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뻔히 알면서도 가담했다. 그건 일단 지금까지 어떤 특검의 나름대로의 그 보도 사실인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그와 같은 것과는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결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이 문제가 됐는데 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지금 이영렬 그 특별수사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을 두고 정말 한 2달 동안 열심히 40여 명의 검사가 해서 이거는 강요죄다. 한마디로 권한을 좀 지나치게 남용해서 이 그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뭐 이런 취지로 했다가 갑자기 그 특검에 와서는 이게 뇌물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그 재단 출연금 204억을 지금 뇌물수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재단법인은 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의 돈을 내는 그런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민법상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재단법인 설립은 뭐냐 하면은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행위를 뇌물로 받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에서 기각된 것은 상당 부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그 재단 출연 행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컸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코레 스포츠, 비덱 스포츠라고 하죠. 그 최순실 씨의 회사인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 컨설팅 회사한테 한 213억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또 동계 스포츠센터 16억 2,800만 원을 지급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뻔히 알면서 주범으로서 뭐 이렇게 해서 받도록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하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3차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했는 것이지 누구를 특정을 해서 지원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최순실 씨가 비덱 스포츠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형사범죄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공동정범이란 것은 서로 짜거나 아니면 뭐 서로 같이 모여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어떤 공모에 있는 정황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자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검이건 아니면 이영렬 특별수사반이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공모를 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주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실 지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평가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형사재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당 부분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양재열 변호사.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세 차례 독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 만났을 때는 한화보다는 삼성 쪽에서 승마협회를 좀 맡아주는 게 어쨌다, 좋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 맡아서 승마협회를 지원을 했고, 또 중간에 이제 삼성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도 있었는데, 그 합병이 있고 그 이후에 만나서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어본 거는 아니 합병까지도 이루어졌었고 한데 하나보다도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이 직접 그동안에 중간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를 개입을 시켰다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서 최순실 씨를 바로 만나서 직접 컨설팅 계약을 했고 그래서 200억 원가량이 건너가기로 추진을 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세 번째 독대 때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정유라라는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합병 말고 다른 부분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여해서도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의 주장이고요.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럼 특검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최진영 변호사는 강요와 또 이렇게 뇌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럼 강요가 됐을 때는 탄핵이 아니고 뇌물이 됐을 때만 탄핵이 돼야 될까요?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1위의 기업이 강요에 의해서 40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할 정도가 됐으면 얼마만큼의 그 강요의 정도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법은요. 강요가 돼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낸 돈도 뇌물로 될 여지가 있다라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탄핵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어떤 계기로 해서 정확히 누가 얼마만큼의 대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드러놓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특검 결과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서 뭐 공동 정범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그리고 특검에서도 뭐 사실상 경제 공동체다. 두 사람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 몸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그 법리를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단이든 사단이든 뭐 회사든 주식회사든 어떤 존재든지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사유화해가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 우리 재단에 돈을 내라. 우리 회사에 돈을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거기에 강요를 당했든 뭐 갖다 바쳤든 이렇게 했을 때나 비로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재단에서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이 기업체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관에서 설립자가 돼가지고 지금 재단을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지금 주체를 만드는 건데 어떠한 법적 주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뇌물을 받는 행위로 이렇게 한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커서 이거 설명되기가 어렵고 설사 좋다. 뇌물을 받는 행위다 하더라도
788억이면 7천만 불입니다. 7천만 불의 뇌물을 받았거나 남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이 자기가 돈 한 푼, 10원 한 장 손에 묻히지도 않는다는 건 이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탄핵 국면이 대통령이 돈을 진짜 받아서 먹어서 그렇게 부패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금 이 법률 기술자들이 법적으로 이걸 악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으로만 보고 있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어떤 국민의 실망 이런 거일 수는 있을 거 정치적 공세일 수는 있지만 이게 대통령이 뭐 788억을 뇌물로 받았다? 그중에 430억은 삼성에서 준 거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자, 일단 현실적으로 독일에 가 있는 정유라, 최순실, 거기는 삼성에서 계약서를 썼다가 또 개비했다고 하는데 대략 한 200~300억 정도의 돈을 주기로 계약서까지 씁니다.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한 70억 정도가 말을 넘어갔죠. 사거나 돈 현금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은 안 받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딸과 최순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두 번째, 재단법인의 돈이 꽂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전혀 이 돈을 쓴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 이회창 씨 차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화물자동차, 봉고차에 돈 사과박스를 그득 넣어놓고 자동차하고 키를 통으로 넘겨줍니다. 이 재단법인 안에 여러 기업에서 청와대에서 금액까지 할당한 금액들이 다 그냥 거기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누구 이사로, 누구는 사무총장으로, 누구는 이 과장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인사검증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그냥 차 키를 주는 겁니다. 퇴임 이후에 재단법인의 본인이 실질적인 관리자로 또는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입을 하게 되면 그 재단법인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재단법인 정관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기업에서 출연한 이 모금한 돈의 한 80%는 고정자산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한 20% 뭐 이 정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한 80~90%를 그냥 현금으로 다 출연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정관을 아주 프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밝혀졌듯이 문체부에서 이 재단법인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딱 하루 만에 승인이 나고 심지어는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다 그 서류를 발과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들을 가지고 보면 대통령이 이 재단법인에 모여진 돈을 가지고 퇴임 후에 본인을 위한 재단으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워낙 명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 최순실 정유라에 갔던 돈은 실제로 뇌물로 돈이 갔다. 이런 사건을 탄핵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탄핵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단법, 아마 제 주위에도 다 법조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래 스포츠대단이나 이렇게 돈을 내는 거를 그런 식으로 열쇠를 다 맡겠다 하기에는 정말 그것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결국 헌법재판소 갔을 땐 그 내용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삼성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이 비덱스포츠센터에 갔던 한 200여 원 아마 그것이 가장 전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50여 개가 지금 돈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773억. 그 중에 사실은 강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게 강요다라고 단정했는 것이 아니고 이영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강요로 의유를 했고 지금 특검은 그걸 뇌물로 의유를 했다는 것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은 뇌물도 아니고 당연히 강요도 아니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53개 기업 이외에 정경련 회원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요청을 했지만 안 낸 회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그 모금을 요청했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 강요를 해서 했다고 하면은 왜 그럼 안 내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는 것은 서로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이승철 그 부회장 같은 경우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관련해서 정경련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무조건적으로 해서
지금 강요가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뇌물이 된다는 것은 그건 지나치게 어떤 논리적 비약이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김병진 그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추정된다 하는데 명확하게 추정되는 근거가 뭔지 그렇게 명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재판에 넘긴다 하더라도 무죄율은 상당히 있다는 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그때 청문회장에 10대 재벌이 다 나오셨던가요? 예.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동통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 입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기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의 영향에 대해서 거부한 기업이 몇 개 있었다. 뭐 실패한 강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강요가 실패에 따라서 강요가 없었던 걸까요? 그럼 김경진 의원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재단 설립 과정을 보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설립이 됐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도 변호사들 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법인도 합니다. 그렇게 절대 만들어지는 회사가 없습니다. 법인, 어느 법인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와서 법인 설립을 인가를 해준다고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저는 가정을 해봅니다. 실제로 문화와 스포츠 사업에 관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모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재단 사람들을 꾸며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거를 봤는데도 그렇게 기업들이 강요해서 돈을 내고 그렇게 자기 사람들 다 마음대로 앉혀놓고 그리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조차도 이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재단을 운영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자, 네 분의 말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월호 7시간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범규 변호사 하시겠어요? 예, 이 세월호 사건이 참 가슴 아픈 그 불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탄핵 사건에 그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기본으로. 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가지고 그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 직위에서 파면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럴 때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대통령을 권력에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안타깝지만 그 해상 교통사고 참사, 그 참사의 결과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렇게 귀결시키고 그것도 법적으로 귀결시키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대통령이 뭐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뭐 한탄스러운 일이 될 수는 있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적으로 좀 추궁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도의적 추궁이라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이 더 완벽했더라면 좀 더 잘하셨더라면 혹시나 임명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어도 이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는 게 미국의 9.11 테러 그 참사 그거 다 이 정부 기관들이 잘못했다는 게 잘못해서 발생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잘못했다는 거 정보 기관들끼리 서로 권한 다툼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옵니다. 근데 아니 그때 9.11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미국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어느 국민이 그랬으며 과거에 수많은 교통사고, 해상사고 정말 뜻하지 않은 대형 참사들이 많았는데 뭐 성수대교 붕괴니 뭐 백화점 붕괴니 이게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다 탄핵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에까지 계속 이렇게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건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법리적으로는 더더욱이나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대형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 무능을 탓할 수는 있어도 책임을 지을 수는 없죠. 그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상황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 4월 16일 날 오후에 중대본에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머리 부수수 해가지고 아니 애들 저기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구조가 안 되냐고 발견을 못 하냐고. 발견되지 예. 엉뚱한 소리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의문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성주 씨 대통령 머리 아침 8시에 들어와서 매일 매만진다고 하는 정성주 씨 얘기에 따르면 그게 일부러 부수수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날. 그 증언이 있고. 이게 대통령이 그 이후에도 세월호에 관해서는 수사권, 조사권, 예산 부여 끝없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뼈저리게 봐서 알고 있거든요. 국회 내부에서도. 그다음에 이게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얘기 물어봤고 김장수 실장 안보실장에도 물어봤는데 그때 김장수 실장 얘기가 재밌어요. 상황 보고서를 두 부를 동시에 보냈다. 하나는 관저로 보냈고 하나는 집무실로 보냈다. 왜 두 부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를 동시에 그럼 모르면 전화통화 하셨습니까? 전화통화 안 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많은 숫자가 눈앞에서 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과 그 상황에 대한 소통도 안 되고 대통령은 오후 4, 5시쯤 나타나가지고 머리 부수수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회에서 이게 김장수 실장에게 이게 추궁을 하니까 이게 청와대는 안전 재난 구호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청와대의 핵심 참모들로서 가져야 될 정신 자세, 국정에 대한 태도, 국정에 대한 기본 임무에 대한 인식, 그게 과연 있느냐? 저희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통령 자격도 없고 국가안보실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무자격자들이 그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보호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자신들의 의무라고도 생각지 않는 이런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탄핵이 된단 말입니까? 자, 좋습니다. 자, 최진영 네,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초에는 이 부분을 또 뭐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슬며시 변해서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약간 내용이 약간 좀 변질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 특검을 했죠. 그래서 특검이 다 마치고 나서 어제 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1쪽 되는 것 중에 의혹사항 조치 결과 중에 하나로서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호 7시간,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10시부터 5시 사이에 뭐 굿했다? 뭐 다른 남자와 뭐 밀회를 했다? 그런 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진 지 오래고 결국 남은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비선을 통해서 진료를 했다. 그 얘기를 밝히려고 지금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있던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의사 그리고 또 김영재 의원 다 알리바이를 통해서 그때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세월호 7시간 말고 세월호 4월 16일 10시 이전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뭐 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오전 하면은 10시 이전 그리고 15일 그렇죠. 전날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계속 의혹만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됐던 사람들의 의혹이 밝혀졌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최후 변론의 국회 측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거 읽어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5분 사이로 해서 그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해서 뭘 했는지를 다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윗분들 일이 터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르신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듯이 결국 대통령이 가면은 거기에 현장에 대응하는 것에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하고 그거 한다고 사실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결과만을 가지고 추궁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 판단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이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경영 판단을 했지만 망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망한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배임 횡령죄를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조차도 해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7시간에 대해서 뭐였는지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모든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로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나왔고요. 통신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날 경호일지 교실록 하나도 안 나왔고요.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견인 차량 차량 견인되는 모습만 나왔죠. 그거 주차 청와대에서 등록돼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구명조끼 입고 있었는데 몰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입고 뱃속에 떠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제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이거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 이 얘기도 이제 대리인단에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회사에 가면 안 오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죠. 대통령은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런 비상한 순간에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날도 그 위급한 순간에 누가 어떻게 구급선을 보낼 것인데 결정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저도 결과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7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아파하고 했었을 때 최종 책임자가 왜 그 자리에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왜 그러고 나서 7시간이 지나서 와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듯한 말을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만약에 이게 뭐 법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준석 선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듯이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소추위원 측에서 그 부분에 7시간에 뭘 잘못했는지 증명을 해야겠죠. 아니요. 지금은요.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거 없으셨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을 받아들일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한은 이건 소추사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각종 쟁점에 대해서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범규 변호사. 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문명화된 하나의 제도로서의 탄핵 심판이라는 재판으로서의 외피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를 실제 들여다보면 정치 변란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의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고요. 또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이 사극에 나오는 반정 수준의 변란입니다. 이것은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기 5년의 이걸 정책적 평가를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형적인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알아채실 때도 됐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불순한 이러한 변란을 자꾸 앞으로도 반복한다 그러면 여소야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질곡에 빠뜨리고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어느 대통령도 존립할 수 없고 이 나라가 혼란해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불행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김경재.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하나로 자진하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000번, 10,000번 하야해도 부족합니다. 이미 검찰 또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범죄의 공범으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범죄자입니다. 그것도 범죄의 정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 기타 수없이 많은 바깥 사람들하고 대포폰을 이용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암호화된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은 통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개설을 해서 통화를 합니까? 세 번째, 대통령 검찰 나가서 조사받겠다,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 헌법재판소도 나가는 거 고려해보겠다,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나오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이승철 전무에게 증거인멸하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까? 제발 대통령 조금 좀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고 제발 반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옹호하시는 분들도 제발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조금은 좀 차분하게 반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양지열. 예, 권력을 빼앗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국민이 권력을 대통령에 맡겼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겐 특혜를 삼성이 받았고 정유라가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국민 상당수는 또 손해를 입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 노후 자금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100% 국민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비판적이면 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맡겨놓은 권력, 국민은 대통령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는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시다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단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못 믿겠습니다. 자, 최진영. 네, 저는 탄핵과 남은 수사 두 군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핵, 법조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리건 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고 하면은 촛불이건 횃불이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탄핵 결과와 함께 이제 아직까지 수사가 조금 남았습니다. 지난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블랙리스트, 뇌물죄, 그리고 우병우 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유라 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영태 일당에 대한 조사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11월 달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에서 보도를 해서 정호성 비서관의 그 파일이 있는데 그것이 10초만 밝혀지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파일이 밝혀졌고 그 무렵 촛불이 활활 타올라서 12월 9일 날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만 헌법재판 탄핵 절차에서 고영태 X파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작년 11월 달에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정호성 파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파일만 열었는 것이지 좀 더 숨겨진 진실로서의 실체적 진실이 있는 파일은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전모를 좀 검찰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네 분 수고 무척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특집 100분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